이제 로티의 입장, 저희가 지금까지 그 하버마스 로티 논쟁의 전반적인 내용을 김경만 선생님의 책들로 개괄을 했고, 지난주에는 하버마스의 글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로티의 논문을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로티 논문에서 제일 좀 흥미롭다, 제일 재밌다,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요거인 것 같아요. 주어진 규칙성이 불변적인지를 미리 말할 수 있는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로티의 주장인데, 이거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어휘, 새로운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상상을 펼칠수록, 그래서 새로운 사회상, 새로운 세계관을 얻을수록 우리는 이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기존의 세계관들을 반성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 상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비판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미리 어떤 비판적 이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뭐가 이 사회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모습이고 뭐가 왜곡된 이데올로기적 의사소통 모습인지를 그, 그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로티는 그런 점에서 하버마스에게 불만족스러워 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어휘와 새로운 언어들을 가지고서 우리 사회의 모습, 우리의 세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 그 상상된 모습을 바탕으로 이전의 세계관들을 사후적으로 비판하는 거지, 미리부터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왜곡된 의사소통 과정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불변하는 그런 기준은 없다라는 게 로티의 하버마스 비판의 핵심 요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논문의 앞에 이제 로티가 자기가 어떤 글을 쓸지를 미리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로티가 하버마스를 비판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여러 글에서 로티가 하버마스를 비판하고, 또 그 하버마스를 타겟으로 삼지 않은 다른 글들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버마스를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는 이 논문이 데리다랑 하버마스를 대비를 시킨다기보단 비교를 하면서 그 사이에 자기를 위치시키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티의 철학적인 입장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사실은 이 논문엔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로티는 기본적으로 하버마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데리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이거든요. 아, 근데 그 두 사람을 같이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티 자신의 그 입장이 어디인지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이제 로티의 철학사적 맥락, 철학사적 위치를 좀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로티가 그 본인이 단독적인 철학자로서 신실용주의 철학자로서 미국에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사실 로티는 미국에서 하이데거랑 데리다에 대한 해석자로도 굉장히 되게 유명하거든요. 미국의 하이데거를 거의 처음 소개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데리다를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유행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나오는 로티의 하이데거 해석, 로티의 데리다 해석이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 물론 저는 이 해석들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그, 그 해석사적으로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자기 철학을 데리다와 하버마스를 가지고서 그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논문이 단순히 데리다 하버마스 논쟁이라는 그 지역적인 주제를 넘어서 로티 자신의 철학관을 굉장히 크게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 뒷부분에 가면 로티가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민주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커다란 담론들을 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논문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아마 317쪽인가 그거에서 이제 앞뒤로 나눠질 거예요. 그 처음은 이제 로티가 데리다랑 하버마스를 언급하면서 흔히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제 대조되는 철학자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다 이게 존경하면서 이 사람들 사이의 어떤 차이를 아이런 아웃, 그러니까 이게 다림질에 더 펴려고 한다. 그러니까 차이를 없애려고 한다라고 이제 논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러니까 데리다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하버마스 본인의 논의로 들어가서 그 논의들을, 하버마스가 철학을 그 인간 해방이라는 그 목적에 봉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당한지에 대해 살피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데리다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데리다와 하버마스가 그렇게까지 다른 철학자가 아니다라는 걸 지적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버마스 안에 있는 인간 해방의 기획,
그리고 그 기획으로 위해서 철학이 봉사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데리다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논의가 이런 거예요. 로티의 철학적인 특징을 좀 보여주는 내용인데 로티는 기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 혹은 호소력이 있다라는 식의 생각에 반대하는 철학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리다와 하버마스의 철학도 이게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는 철학이 아니라 사실은 특정한 맥락 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호소력을 지닐 뿐이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데리다의 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신이 하이데거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았고 하이데거에게서 어떤 그 커다란 감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하이데거의 언어가 지닌 그 힘을 체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이데거의 언어만으로서 자신을 기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이데거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하이데거를 극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데리다가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하버마스는 어떤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 있냐? 하이데거나 데리다나 니체 같은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데리다와 하버마스의 철학이라는 게 특정한 맥락, 특정한 배경 위에서 호소력을 지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이제 깔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는지를 로티가 소개를 하는데 로티가 보기에 그 하버마스는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철학을 일종의 주관성의 철학,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체성의 철학이라는 건 하버마스에 따르면은 칸트와 헤겔에게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이다. 근데 이건 로티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어떤 철학이냐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이제 결합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더 나아간 그 잘못된 형이상학적 시도다. 이렇게 로티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철학이 칸트와 헤겔의 맥락 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칸트와 헤겔의 맥락이라는 건 어떤 맥락이냐? 그건 주체성의 철학의 맥락이라고 보는 거고 로티는 하버마스가 그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지적한 철학이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형이상학적 시도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논문에선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로티가 이제 하이데거나 데리다를 비판할 때 쓴 그 논리이기도 한데 약간 격가지로 세자면 로티는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굉장히 존경하는 철학자예요. 굉장히 존경하고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냐면은 로티가 말년에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데리다도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로티가 약간 농담 삼아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이데거를 너무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그 글이 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췌장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존경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로티가 보기에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결정적인 결함은 뭐냐? 어떤 사적인 것에 주목하는 철학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뭔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철학적인 문제거리,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철학적인 주제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에는 존재의 문제가 바로 그러한 철학적 고민거리다. 뭐 이렇게 생각했고 뭐 데리다의 경우에는 뭐 로고스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바로 그런 고민이다라고 생각함으로써 형이상학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떤 철학이라는 게 인간의 삶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상정했다는 점에서 로틴 비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비판이 여기 살짝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건 약간 격가지 논이긴 한데 이제 니체가 나와서 도윤 선생님이 또 니체 전공자시니까 이것도 가져와 봤는데 근데 하버마스가 보기에는 그런 이제 이 하이데거와 데리다 같은 주체성의 철학의 경향이 어떤 식의 그 흐름에서 좀 전환점을 보이냐? 니체 이전과 이후로 전환점을 보인다. 니체 이전에 헤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러니적인 그 이론화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형이상학적 로티한테 있어서 아이러니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형이상학적인 토대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문제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 이런 철학자들 로티는 아이러니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스트적인 사고방식이 헤겔의 텍스트에는 그러니까 서브텍스트로만 남아있었다. 헤겔의 글 속에서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서브텍스트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암묵적인 어떤 그런 암시적인 그 의미로만 남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니체에 오면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다. 그러니까 니체 이전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지. 니체 이전에는 헤겔 같은 철학자들은
본인 스스로는 사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관심이 어떤 공적인 것과 결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니체 이후로부터 니체 같은 경우가 열어 밝힌 새로운 어떤 철학적인 경향이 뭐냐? 사적인 것에만 본격적으로 집중하는 정말로 아이러니스트적인 어떤 이론화를 극단화시킨 철학자다라고 루틴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아이러니스트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판은 뭐냐? 이거는 주관성의 철학, 주체성의 철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런 유용성이 없다. 이게 잘못된 이런 철학은 잘못된 출발점이고 이게 잘못된 출발점이라는 건 어디서 단적으로 드러났냐?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용성이라는 게 없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서 민주사회에 나와가지고 서로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정의의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쓸모가 없다. 근데 이런 사회적인 유용성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한데 본인은 하버마스 본인은 그런 것들을 그 성취할 수 있는 주관성의 철학이 아닌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걸 지향하겠다. 근데 이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건 그럼 어떤 것이냐? 기존의 그 합리주의에서 나타나는 그 합리주의를 정초하려는 그런 형이상학적 시도를 극복하면서,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극복하면서도 이런 합리주의에 대한 아이러니스트적인 전복의 시도까지도 극복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이상학도 극복하고 그다음에 하버마스 본인이 주관성의 철학, 주체성의 철학이라고 부른 것들도 극복하는 그런 상호 주관성의 철학을 본인은 지향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그리고 이런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 바로 공적인 유용성, 사회적인 유용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인가?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로티가 이렇게 요약을 하죠. 상호 주관성의 철학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는 게 과정과 동일시되고 참인 것이라는 게 결과와 동일시된다. 근데 무슨 과정과 무슨 결과냐? 바로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과정,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의 결과. 그걸 가지고서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판단하는 철학이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계속 나온 논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의사소통이라는 게 끝장까지 진행될 때 그때 그 과정이라는 게 합리적인 과정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라는 게 3인 그 결과인 것이고 이렇게 하버마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철학에서는 이런 철학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철학을 받아들이는 철학자는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게 되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소통 과정 중에서 무엇이 진짜로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인지 아니면 무엇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인지를 이제 분간함으로써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을 그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것이 철학자에게 부여된 역할이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 입장인 거죠. 근데 로티는 이런 하버마스의 주장에 대해서 의외로 이 논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든요. 이게 사실 로티의 글에 나타난 전반적인 특징인데 로티가 사실은 퍼트남이라든지 하버마스 같은 사람들하고 많이 결이 다른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논문을 쓸 때는 퍼트남이나 하버마스는 그런 철학자들이잖아요. 여전히 합리성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참에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좀 전통적인 형이사학에서 받아들일 법한 그런 생각을 어, 수용하고 있는 그런 철학자들인데 얼핏 보면 로티가 그런 두 사람과는 굉장히 결이 다른 철학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도 로티는 실제 글을 쓸 때는 하버마스와 퍼트남 같은 이런 철학자들을 굉장히 띄워주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 나와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글을 쓰는데 그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버마스는 옳았다. 어떤 점에서 옳았냐?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푸코 같은 이런 철학자들, 로티식의 표현에 따르면 아이러니스트 철학자들이 공적인 담론에서 별로 이렇게 직접적인 그 공적 유용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하버마스가 옳게 지적을 했다. 하지만 로티가 보기에는 이런 공적 유용성이 없는 철학이라는 게 반드시 무의미한 철학이냐, 나쁜 철학이냐, 그런 게 아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의 아이러니스트 철학이 하버마스는 이제 소진의 증상이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게 완전히 소진된,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그냥 다 어떤 생기도 없고 기력 발린 그런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철학이 소진의 증상이라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생기의 증상, 비탈리티의 증상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훌륭한 철학이다. 그러면서 이걸 두 가지를 대비를 시키죠. 이런 니체, 하이데거, 데리다, 푸코 같은 철학자들은 훌륭한 사적 철학자. 나는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버마스는 나쁜 공적인 철학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그 관점이 다른 거죠. 한편에서는 로티는 이 사람들은 애초에 공적 영역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은 훌륭한 사적인 철학자들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공적 담론, 공적 영역,
뭐 공적인 정당화 같은 게 애초에 논외인데 하버마스는 자꾸 이 사람들을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와서 철학의 의의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적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나쁜 공적 철학자다라고 이 사람들을 해석한다라는 게 로티의 주장인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티는 이런 사적 철학이 그럼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그 한계가 있는지, 한계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로티가 주장하는 게 이런 거죠.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을지,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유토피아 속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을지라는 것을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데는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유토피아를 선택하거나, 유토피아에 대한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그런 유토피아의 도래를 촉진하는 그런 역할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아이러니스트 철학자들이 하는 역할이란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담론들을 생산함으로써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인 거지. 그 하이데거나 데리다 보고 유토피아를 정당화하고 유토피아를 촉진하라는 그런 공적 역할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루티의 주장인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여기서 조금 이제 하이데거와 데리다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의아한 생각이 들 텐데,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정말로 어떤 민주적 유토피아에서 인간의 삶이 무엇과 같을지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각을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데 기여하는가? 굉장히 좀 특이한 로티식의 그 해석이거든요. 사실 이런 해석에 어떤 미묘한 그 이상한 점이 있다라는 걸 한번 딱 기억을 해두시고 뒤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로티가 보기에 그 하버마스는 사적인 철학자들의 의의와 역할을 좀 오해를 했다. 그 하버마스는 그런 하이데거나 데리다 혹은 푸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성공적이지 않은 공적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할 수 없는 역할을 잘못 왜곡을 시켰는데, 하버마스는 그런 철학자들을 보고 자꾸만 어떤 보편 타당성을 요구를 하는,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을 요구를 하면서 넌 왜 너의 주장에 대한 보편 타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니? 넌 왜 너의 주장에 대한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서 너의 논증을 입증하지 못하니? 이런 것들을 자꾸 하이데거나 데리다, 푸코, 니체 같은 철학자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다. 애초에 그 사람들은 공적 영역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고 보편 타당성 자체에 관심이 없는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적 철학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다했을 뿐이다. 보편 타당성을 제공하지 못한 철학자가 아니라 제공할 필요가 없는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로티는 이제 데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버마스랑 비교를 하는데, 하버마스는 이제 데리다를 비판할 때 그 요런 두 가지 영역을 구분하는 거죠. 일상적인 담론, 그다음에 기생적인 담론, 그리고 세계 계시적인 담론, 그리고 문제 해결적인 담론. 특히 세계 계시적, 문제 해결적 혹은 학습 과정, 세계 내적 학습 과정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요 표현은 저희가 지난번에 읽었던 진리와 정당화가 수록된 그 논문집, 진리와 정당화라는 그 논문집의 제일 서론에 보면은 요 구분이 있거든요. 하버마스가 하이데거를 비롯한 그 현대 대륙 철학자들이 언어의 세계 계시성과 세계 내적 학습 과정을 구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대륙 철학자들 비판하는, 특히 하이데거를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비트겐슈타인도 그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하버마스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하버마스가 보기에 데리다나 하이데거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자꾸만 우리 언어를 시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생각하려고 했던 철학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 시적인 모델에 너무 많은 강조점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 언어 자체가 은유라든지 시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어 사용에서 우리 언어가 때로는 실제의 저항이라든지 객관 세계의 그런 문제에 직면해서 언어가 수정되거나 바뀌거나 우리가 언어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학습한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간과하고서 자꾸만 언어의 어떤 주변적이고 기업적이고 위생적인 아주 특수한 용법들, 시적인 용법들만 가지고서 언어를 이해하려고 했다 보니까 요 구분들을 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부분의 우리 언어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의사소통적인 방식이고, 이 의사소통적인 방식에서는 언어가 때로는 문제에 직면해서 내 언어적인 틀이 이 실제의 저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언어적인 틀이 깨지고 바뀌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일상적인 우리 언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이데거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자꾸만 그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라 시적인 특유하고 고유한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언어의
집중함으로써 그게 언어의 전모인 것처럼 생각했다. 기생적인 언어에만 초점을 맞췄다.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세계 계시적인 언어라는 게 그런 시적 언어의 요소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고 그 우리가 만든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맞지. 그게 언어의 세계 계시성이라고 하버마스는 표현하는데, 근데 언어의 세계 계시성만이 언어가 가진 특징이 아니다. 언어는 때로 저항에 직면해서 문제 해결에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깨지게 되고, 그러면 내가 가진 세계관이 깨지게 되면 그 실제의 저항에 맞춰서 나를 고쳐야 되는 요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요런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우리 언어 우리 언어의 한계가 우리 세계의 한계라는 사실. 그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에 나오는 논리 철학 논거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언어가 그 존재의 집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그 뭐 그런 요소들에만 주목한 나머지 너무 세계 계시적인 언어에만 강조를 했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런 시적 언어에만 주목한 나머지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 과정이라는 걸 간과해 버렸다. 요런 게 이제 하버마스의 핵심적인 비판인 거죠. 근데 로티가 보기에는 이런 식의 하버마스의 데리다 이해가 데리다에 대한 잘못된 독해 전통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로티의 독특한 데리다 해석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로티가 언급하는 철학자 중에 그 쿨러라는 사람이 있고 로돌프 가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영미권 데리다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아이고, 영미권 데리다 해석의 대표적인 인물들이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데리다한테서 전통적이라고 하긴 좀 우습지만 가장 표준적인 방식으로 데리다를 해석하는 사람이 쿨러랑 로돌프 가셰예요. 특히 이제 로돌프 가셰라는 이 사람의 해석이 거의 데리다에 대한 표준적인 해석으로 자리 잡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진태원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데리다는 유사초월론적 철학자다라고 하면서 가셰의 해석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데리다의 철학이라는 건 사실 칸트 철학과 되게 유사하다. 칸트가 우리 인식의 초월론적인 조건을 탐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데리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기성의 형이상학적 담론들의 어떤 조건을 탐구하려고 했던 철학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게 가시의 전통이고 쿨러가 받아들이고 있는 전통인데, 로티가 보기에는 하버마스가 이런 가셰와 쿨러의 데리다 해석을 받아들여가지고 데리다를 비판하고 있다. 근데 나는 데리다를 그렇게 읽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핵심만 따지면 그거예요. 가셰와 쿨러는 데리다를 일종의 유사 초월론적 철학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데리다의 주장이 어떤 일종의 논증이고, 그 논증이 우리 언어에 대한 어떤 고유하고 독창적인 우리 언어의 본성, 우리 언어의 본질에 대한 고유하고 독창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데리다가 그런 논증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데리다를 해석해요. 근데 하버마스가 보기에 가시와 쿨러의 해석, 가시와 쿨러의 렌즈를 통해 해석된 데리다는 자기의 주장을 제대로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하버마스의 데리다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 로티는 이 두 진영, 데리다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느냐, 정당하지 못하느냐의 이 논의를 다 벗어나서 데리다는 애초에 논증 자체를 제시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애초에 유사초월론적 철학자가 아니다. 데리다는 애초에 유사형이상학자가 아니다. 데리다는 정당화의 문제랑 상관없는 철학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리다 숭배자들과 그 admirers of 데리다, 이 쿨러, 가셰, 폴드만은 유명한 이제 해체주의 문학 이론가죠. 이런 사람들과 로티가 이제 자기가 해석의 결을 달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쿨러, 가셰, 폴드만은 데리다가 우리 언어의 본성에 대해서 독창적이고 놀라운 어떤 것을 증명한 유사 형이상학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해석하는 데리다는 이런 거거든요. 우리 언어라는 것은 기표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특정한 고정된 토대에 이르러서 딱 정초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미끄러진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라캉이라든지 데리다 같은 사람들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라는 거, 언어를 이루고 있는 기표들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미끄러지면서 계속 고정된 어떤 그 지점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려내는 이 세계의 모습, 우리가 언어를 통해 그려내고 언어를 통해 묘사하는 이 세계의 모습이라는 건 결국에는 일종의 은유일 뿐이지, 이게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완벽한 표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데리다의 주장이라고 이제 쿨러, 가시, 폴드만은 해석을 한 거죠. 근데 하버마스는 그런 식의 주장이, 언어에 대한 그런 식의 주장이 데리다의 주장이라고? 그럼 데리다는 틀렸어. 왜냐하면 그 주장은 언어의 시적인 요소에만, 시적인 모델로 언어를 이해하는 데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언어의 세계 계시적 성격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지, 언어를 통해 일어나는 학습 과정,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다는 실패한 공적 철학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로티는 아니다. 너희 둘 다 틀렸다. 해체주의 문학 이론가들은 데리다가 언어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잘못 해석했고, 하버마스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데리다를 비판했다는 점에 잘못 해석했는데, 데리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재미있어하는 글을 쓴 사적인 철학을 지향한 아이러니스트다, 이렇게 루틴은 주장하는 거죠. 그럼 데리다는 뭘 하려고 했는가? 이게 또 로티의 굉장히 독특한 데리다 해석인데, 데리다는 분명히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래서 데리다는 콰인이라든지 굿맨이라든지 비트겐슈타인이라든지 베르그송이라든지 화이트헤드처럼 이런 본질주의 전통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의 계보에 놓인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거죠. 콰인과 굿맨과 비트겐슈타인을 데리다랑 같이 옆에 두고 있다는 게 이제 로티의 굉장히 독특한 해석인데, 어쨌든 본질주의에 반대하고 있다. 근데 재밌는 건 사실은 콰인은 데리다를 엄청 싫어했죠. 데리다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했을 때 그 영미권 철학자들이 반대 서명을 내거든요. 그 중에 한 인물이 콰인인데, 근데 로티가 보기에는 콰인이 주장한 그 분석종합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나 데리다가 주장한 그 기표기의 이분법에 대한 비판이랑 똑같다는 거죠. 사실은 같은 맥락에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 모르고 있다는 게 로티의 지적인 건데, 근데 어쨌든 데리다는 뭘 주장하는 건가? 고정된 본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모든 글들은 세계의 어떤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나 구조를 묘사하는 그런 글들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글쓰기의 계속인 거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그 책들, 오래전에 있었던 장르들의 조각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끼워 맞춤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써나가는, 말하자면 철학이라는 건 글쓰기의 연속일 뿐이고, 그 글쓰기라는 거는 그냥 철학자 본인의 사적인 취향에 따라 이루어지는 작업일 뿐이지, 그 글쓰기가 어떤 세계의 형이상학적 실제 구조, 본질 같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데리다는 거부하고 있다. 그게 데리다가 하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로티는 본 거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뿐만 아니라 로티가 보기에는 모든 아이러니스트들이라는 게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하버마스는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이데거와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왜 철학을 과거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가?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철학이라는 작업을 자꾸만 그 전통 형이상학적인 작업들과 분리시켜가지고 그 본인만의 새로운 어떤 형이상학을 극복한 새로운 철학 이해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패한 철학 이해일 뿐이다라는 게 하버마스의 비판인데, 실패한 작업일 뿐이라는 게 하버마스의 비판인데, 로티의 작업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하는 작업들이라는 건 그런 거창한 뭔가 철학을 뭐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그 사회를 정초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마련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냥 하이데거와 데리다는 자신들을 과거로부터 떼우려 놓으려는 작업을 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전통에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전통의 어휘의 중요성을 받아들이되 그 어휘에 머무르지 않고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개척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철학자의 전통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형이상학적인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어휘,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어휘들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어휘들로 자기 자신의 삶, 자기 자신의 세계를 기술하기는 원하지 않는 철학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취미대로, 자기의 취향대로 사적인 글쓰기를 계속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러니스트일 뿐이다. 하이데거 하버마스는 그런 아이러니스트의 작업을 오해했다라고 로티는 본 거죠. 그래서 로티는 이렇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그 이건 사실 근데 로티가 대비시킨다기보다 하버마스가 대비시킨 건데, 하버마스가 사실은 이렇게 주관성의 철학과 상호 주관성의 철학을 나눌 때 이 기준은 뭐냐면은,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공적인 유용성의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공적인 유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서 주관성의 철학과 그 상호 주관성의 철학을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이 두 철학이 어떻게 대비되냐면은, 자율성을 향한 사적인 필요와 통관적 전망을 향한 공적인 필요,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관성의 철학과 상호 주관성의 철학을 하버마스는 구분시키고 있다. 근데 이런 구분을 딱 로티가 해놓고 보니까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로티가 스스로가 보기에는, 가만히 보기에는 하버마스 너도 사실은 그 전통적인 철학에서 받아들였던 그 우리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본질의 근거에서, 인간의 본성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에 반대하지 않느냐. 오히려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어떤 철학적인 결론이란 건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사소통의 과정일 뿐이지, 그게 전통적인 철학이 상정하고 있는 어떤 인간의 본질이나 실체, 본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합리적인 그 의사소통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하버마스 너도 생각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은 너랑 하버마스 너의 관점과 데리다나 하버마스 하이데거의 관점이 그렇게까지 대비돼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죠. 자, 봐봐라. 하버마스 너는 우리가 민주 사회에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근데 그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실체나 본질과는 상관없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은 너 역시 주체나 인간 본성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만을 강조하는 철학자인데,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하버마스 너의 주장이나 주체나 인간 본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글쓰기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하이데거 데리다의 주장이나 뭐가 그렇게 다르냐? 너가 끊임없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이데거와 데리다도 끊임없는 글쓰기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너희 모두 다 주체나 인간 본성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 다 공통적인 철학자들이다. 같은 라인에 있는 철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루틴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건데, 하이데거와 데리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효력이 있느냐?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에 대해서 여전히 서양 형이상학의 전통을 여전히 어떤 크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대학원생들인 거죠. 우리 같은 대학원생들은 다 그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서양 형이상학의 어휘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이데거와 데리다는 그런 어휘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어휘들을 넘어서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요런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작업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본인의 사적인 취향을 만족시키는 글쓰기만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행한 이 글쓰기가 실제 이 형이상학의 전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영향이란 게 정말 하이데거와 데리다의 본래 의도나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은 이거는 모르는 문제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데리다가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 작은 집단, 우리 같은 대학원생 집단이 있는데,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영향이라는 게 실제 본인 하이데거와 데리다 본인들의 의도나 목적에 부합하는지는 사실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루틴 보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하버마스, 로티가 이제 하버마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데리다와 하이데거와 사실 하버마스가 공통점이 있다라는 걸 이제 주장을 한 거고, 이 뒤부터는 이제 하버마스에 대한 비판들이 전개되는 지점인 건데, 하버마스 본인 논의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는 지점인데, 근데 물론 이렇게 하버마스, 하이데거, 데리다가 굉장히 어떤 유사성이 있고 같은 라인에 있는 철학자들이긴 한데, 분명히 어떤 차이점도 있다. 그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점이 흔히 피상적으로는 두 진영이 철학의 종말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좀 공허한 구분이다. 뭐가 철학이고 뭐가 종말인지에 대해서 너무 그 의견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좀 공허하고, 오히려 이성이라는 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좀 언어적이지만은 않은, 말뿐인 버벌하지만은 않은 차이가 있다라고 로티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냐? 하버마스는 이성에 대해서 어떤 전통적인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직관을 고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물론 전통적인 철학을 비판을 하죠. 초월론적 철학의 모기지, 모기지를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담보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요? 하여튼 초월론적 철학을 하버마스가 비판을 하고, 순수 이성에 대한 어떤 순수주의를 하버마스는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 자체로 우리 내적인 반성을 한다고 해서 이성이 뭔지, 합리적인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버마스가 분명히 주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마스는 여전히 보편 타당성과 어떤 그 보편 타당성에 도달하기 위한 아르키메데스적 점, 이런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편 타당성과 하버 아르키메데스적 점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란 걸 블럿 아웃한, 이거 제거해 버린 그런 어떤 것이다라는 점에서 하버마스가 전통적인 이성을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이성을 옹호하면서 어떤 보편 타당성이라는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게 로티가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로티는 이런 하버마스의 그 주장에 반대해서 이제 그 자신의 입장을 언어적인 역사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언어적인 역사주의에 듀이, 하버마스, 윌리엄 제임스, 니체, 데리다, 데이비슨을 포함시키는 건데, 하버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우리가 합리성과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로티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의사소통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특정한 맥락, 특정한 배경, 특정한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사소통에서 도달하게 되는 모든 결론들도 절대로 초월적이지가 않다. 그냥 우리 공동체와 우리
문화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세계상, 세계 이해인 것이지 그게 객관적인 세계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루틴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제 로티가 이제 하버마스를 비판하면서 이제 하버마스가 그런 아이러니스트들을 오해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여기 또 얘기를 하는 건데 카스토리아디스. 저 이 사람 누군지 몰라요. 로티가 갑자기 인용을 하는데 약간 뜬금없이 이렇게 이름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로티가. 하여튼 카스토리아디스와 데리다가 언어의 세계 계시성과 학습 과정 사이의 상호작용을 배제하였다거나 그들이 이성을 비판했다는 하버마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하버마스는 그 언어에 대한 두 가지 구분들, 세계 계시성과 그다음에 학습 과정 그리고 이 구분하면서 이제 아이러니스트들을 비판하지만 언어적 역사주의자들을 비판하지만 이런 비판이 사실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버마스의 주장대로 언어가 의사소통적일 경우에 이성이 의사소통적일 경우에는 어떠한 언어적 역사주의자도 이성을 비판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말이나 언어적 역사주의자들이 하는 말이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다. 너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언어적 역사주의자들도 우리 언어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바깥에 있는 기준에 의해서 그 판단되지 않는다는 걸 너처럼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로티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러니스트들 혹은 언어적 역사주의자들과 하버마스식의 입장이 갈등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공적 문제를 하버마스 네가 해결하고 싶으면 해결해라.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것과 데리다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적 글쓰기를 계속해 나가는 게 이게 왜 싸워야 되는 거냐. 네가 아이러니스트를 비판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아이러니스트가 너를 비판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냥 너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너의 관심이 있는 거고 아이러니스트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형이상학적인 맥락 속에서 그 형이상학적 맥락을 극복하는 자기 사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게 대립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버마 로티가 하버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 하버마스 왜 이런 오해가 발생했냐? 하버마스가 지금 이 로티식의 표현대로라면 원인과 이유를 혼동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버마스의 주장에 따르면 아이러니스트들 혹은 언어적 그 역사주의자들은 언어의 세계 계시성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혹은 학습 과정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근데 로티가 보기에는 아니다. 오히려 하버마스 네가 뭔가를 좀 혼동하고 있다. 아이러니스트들은 그냥 본인의 사적인 관심에 따라서 사적인 글을 쓰는 뿐이고 그 사람들이 쓴 사적인 글들이 실제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를 개혁하는 데 이르게 될지 안 될지는 그건 아이러니스트의 관심이 아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아이러니스트들이 그런 글을 제시했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우리 사회를 정당화하고 정초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이러니스트들 본인들이 그런 걸 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아이러니스트들은 그냥 본인의 사적 관심에 따라서 그냥 사적인 세계상을 제시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원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러니스트들의 세계상을 가지고서 그걸 토대로, 그걸 이유로 삼아서 실제 사회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다. 근데 하버마스 너는 자꾸만 아이러니스트들을 공적인 철학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스트들이 스스로 자기의 세계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그 공적인 담론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혼동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거죠. 여기가 사실 이제 로티가 이제 핵심적으로 비판한 포인트인데 로티가 계속 이제 지금까지 하버마스가 데리다나 하이데거와 그렇게 결이 다르지 않은 철학자다라는 걸 강조했지만 여기선 이제 핵심적으로 그 두 진영을 딱 구분을 하죠. 하버마스는 뭘 받아들이고 있냐? 비판적 이성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다. 근데 이 비판적 이성은 뭘 하는 이성이냐? 그 불변적인,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과 같은 것에 불변적인 어떤 규칙성과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적으로 경직된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차이를 그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다. 근데 하브마스는 이런 비판적 이성을 받아들여가지고 뭐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이고 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구분은 가능하지 않다. 왜 가능하지 않냐? 우리가 미리부터 어떤 것이 불변적인 그 규칙성인지를 이게 인지를 미리부터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회적인 행위의 가능성의 조건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의미론적인 세계 계시에 따라서 확장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개발하고 우리가 새로운 어휘를 개발해서 새로운 사회를 상상할수록 우리가 그 이전까지 생각했던 사회상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 사회상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변화라는 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버마스처럼 미리부터 내가 그 변화의 끝 지점을 다 넘어가서 궁극의 지점에 도달해가지고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서 야 이거는 불변하는 규칙이네, 이거는 정상적이네, 이거는 뭐 왜곡돼 있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죠. 우린 단지 끊임없이 새로운 사회상을 만드는 담론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담론의 작업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담론의 작업을 특정한 지점에 딱 고정시켜가지고 무엇이 불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변화하는 것인지를 미리부터 나눌 수 있는 근거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로티의 핵심적인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버마스가 얘기하는 그 왜곡된 의사소통이라는 건 로티가 보기에는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과거에는 어떤 해방적인 역할을 했지만 과거에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어떤 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에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조직적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식의 담론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대안적 삶의 형식에서 비추어 볼 때 그런 식의 삶의 형식은 왜곡된 것이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요즘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뭐 어린아이들에 대한 체벌 문제잖아요. 체벌이 뭐 과거에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훈육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작용했지만 오늘날 대안적인 삶의 형식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라고 이제 그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형식이 제시되면 그때 체벌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혹은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식으로 사회가 변화하게 되면 그때 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삶의 형식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회적인 발전, 사회적인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삶의 형식이 제시가 되면서 이전 삶의 형식들이 비판되는 것이지 미리부터 우리가 그걸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하버마스는 이런 식의 논의를 그 철저하게 수용하지 못한 채 유혹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하버마스는 이런 식의 역사주의와 그 맥락주의에 만족하지 못했다. 왜 만족하지 못했냐? 이게 바로 전통적으로 플라톤, 아우구스티누스, 칸트, 니체, 하이데거가 빠졌던 그 유혹에 하버마스도 지금 빠지고 있다. 어떤 유혹이냐? 보편적 타당성이란 유혹이다. 그게 뭐냐? 지금 주어진 나의 현실, 지금 주어진 나의 조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궁극적인 뭔가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더 크고 위대하고 궁극적인 걸 바탕으로 현실을 비판해야 된다는 생각. 이런 생각에 자꾸 빠져 있다. 그래서 플라톤에겐 그게 선이었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신이었고, 니체에게는 도덕 법칙이었고, 칸트에겐 도덕 법칙이었고, 니체에겐 힘의 의지였고, 하이데거에겐 존재였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주어져 있는 제약된 삶을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 이런 유혹에 하버마스도 빠지고 말았다. 근데 이제 로티가 보기에는 그런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진짜 이상적인 공동체라는 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자기식으로 끊임없이 대안적인 삶의 형식을 제시하면서 이전 삶의 형식을 비판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길게 로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민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자기 창조의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율성은 자기 창조의 과정이지 주어져 있는 어떤 인간의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어떤 본성이 주어져 있고 그 본성을 내가 실현하는 그런 문제가 자율성이 아니다라고 루틴은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창조의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사회 비판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근본적인 사회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 사회 비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 넘어서가지고 모든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 비판이라는 건 대안적인 삶의 형식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이고 뭐가 정의롭고 뭐가 부정의한 것인지를 대안적인 삶의 형식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게 무슨 어떤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비판 이론이라는 어떤 거대한 담론을 딱 제시한다는 것만으로 일소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로티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로티가 그 논문 뒷부분에서 이런 식의 그 로티 자신의 그 아이러니스트적인 그림이 가끔씩 이제 오해가 될 때가 있다. 어떤 오해가 되냐? 로티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독일적인 전통하고 앵글로색슨적인 전통을 이제 구분을 하면서 독일적인 전통은 뭔가 이 사회를 아주 근본적인 층위에서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독일적인 전통을 근본주의자들과 연결시키고 앵글로색슨적인 전통은 아니 그럼 뭐 그렇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가? 그냥 주어져 있는 그 재화들을 그냥 분배하는 문제가 중요할 뿐이지 하면서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 앵글로색슨적인 전통은 이제 자유주의자들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독일 앵글로색슨
근본주의자들, 급진주의자들, 그다음에 자유주의자들 이렇게 딱 나눈 다음에 사람들이 흔히 이런 식의 로티 자신의 그 형이상학 비판이라는 걸 어떤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 비판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라는 착각, 일루전, 이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런 형이상학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제도, 주어진 그 부르주아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뭔가 급진적인 비판을 해야 되고 사회를 막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막 이런 식의 어떤 정치관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정치관이 실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더 이제 정당화 그 뭐지 뒷받침되고 있다. 니체가 반민주주의를 주장하고 하이데거가 나치즘에 빠지고 사르트르가 막 스탈린을 옹호하고 푸코가 막 유사 아나키즘을 주장했던 야 봐봐라 막 급진적인 형이상학 비판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급진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게 뭐 영합 이게 연결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한데 그 루티가 보기에는 그게 일루전이다 일루전. 그 꼭 그렇지만 않다라고 이게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재밌는 게 루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버마스야말로 오히려 본인이 비판하는 주관성의 철학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하버마스도 자꾸만 우리의 주어져 있는 앵글로색슨적인 어떤 그 실증주의나 과학주의 같은 것을 넘어서서 뭐 그런 그 어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그 우리 사회를 비판하려고 한데,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관심을 가지고서 사물들을 재분배하는 그런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이나 행복을 뭐 더 이렇게 덜 생산하거나 더 생산하는 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어떤 본질적인 인간 해방적인 관심 이런 것들을 하버마스가 자꾸 가지고 있는데 그런 하버마스의 관심이야말로 오히려 하버마스 본인이 비판하는 주관성의 철학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주관성의 철학이 어떤 숭고한 타자, 뭐 뭔가 저기 어디 플라톤적인 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신, 뭐 이런 칸트적인 도덕 법칙 이런 것들을 갈망했던 것처럼 하버마스 너야말로 그런 걸 갈망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우리 로티가 이제 역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논문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러면 하버마스 같은 이런 철학 이후에 뭘 지향해야 되는가? 이런 보편주의적인 문제 같은 이런 것들을 벗어났을 때, 강력한 어떤 이론적인 전략 같은 것들을 벗어났을 때 어떤 철학을 지향해야 되냐? 첫 번째로 우리는 그 이런 글쓰기들, 소설이라던가 기사라던가 어떤 보고문 같은 인간의 어떤 고통이라던가 우리 삶의 문제 같은 것들을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글쓰기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되냐? 이런 글쓰기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사회적인 그 배열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법의 층 아니면 회사 규정의 층 아니면은 뭐 행정적인 그 절차의 층 아니면 뭐 그 교육적인 실천의 층위 같은 이런 구체적인 층위에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버마스처럼 어떤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급진적인 어떤 근본적인 철학 하나를 딱 만든다고 해서 이게 사회 문제가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게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데올로기 비판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그 시간과 공간의 배경 속에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구체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바로 우리가 철학 이후에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로티가 주장을 한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러니까 첨언하기보다는 그냥 질문인데요. 네. 그냥 약간 그 위쪽의 논의에서 뭔가 이제 네. 공적인 정당화 그러니까 공적 철학, 사적 철학 얘기를 했었고 또 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뭔가 저는 두 구분이 좀 약간 뒤섞여서 논의가 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네. 사적인 것, 공적인 것 대립이 하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뭔가 그 대립이 뭔가 저는 두 개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가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딱 그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하버마스가 데리다와 푸코에게서 그 사적인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것이 그 소진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버마스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가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공적인 유용성의 가능성이다. 그 하버마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그래서 하버마스가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킬 때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소진된 주관성의 철학이라는 것과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어떤 합리성의 철학이라는 것, 상호 주관성으로서의 합리성의 철학이라는 걸 이게 두 개 대비를 시킬 때 로티 자신은 어떤 대비를 보고 있냐면은 사실은 사적인 그러니까 자율성을 향한 사적인 필요와 그다음에 이제 통관적인 관점을 향한 공적인 필요 사이에 이런 대비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로티의 해석에서는 이
공적인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버마스가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을 나누고 있다라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제 생각이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요약 정리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내용이 뭔가 두 개를 되게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주관성의 철학과 상호 주관성의 철학을 구분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공적인 그 철학과 사적인 네, 철학의 기준이 네, 달라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그쵸. 그러니까 뭔가 아, 그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내용이랑 예, 이제 이게 뭐 주관성이냐 뭐 상호 주관성이냐에 관한 내용이랑 이게 뭐 언뜻 보면은 되게 잘 합쳐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완전 다른 내용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뭐 로티가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도 결국 이제 보편적 타당성 뭐 이런 거에 대한 호소를 못 버려 가지고 뭐 존재 이런 거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 예. 그럼 이제 뭐 어떤 그러니까 뭐 그 하이데거를 뭐 상호 주관성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이데거도 뭐 보편적 타당성에 일정 정도 호소를 했다라는 거는 예, 이제 다들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근데 로트의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제 공적 기여가 전혀 없는 철학을 했다라는 서술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예, 그것과 별개로 보편적 타당성에 뭔가 호소를 했다라는 서술이 또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버마스나 로티나가 이제 사적인 것 대 공적인 것 이렇게 이 구분 하나랑 그다음에 또 뭐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랑 이렇게 뭔가 근데 이 두 구분을 되게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거든요. 혹시 음. 이게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사실 이렇게 이건 사실 로티가 좀 요약을 자기 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런 건데 사실은 좀 썩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느낀 것도 그 어떤 철학이 주관성에 호소하는지 상호 주관성에 호소하는지는 그 철학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뭔가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데카르트처럼 반성의 작업을 통해서 내 내면에 있는 확실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철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의사소통이라는 상호 주관적인 활동을 통해서 내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지 이건 사실은 정당화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로 주관성과 상호 주관성의 철학이 나눠지는 건데 공적인 철학과 사적인 철학은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화의 문제랑 별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은 정당화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개인의 주관성에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의 상호 주관성이 있는지를 가지고서 철학의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다른 한쪽은 그렇게 정당화된 철학이라는 게 사회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서 나눠져야 되는 구분인 건데 로티가 여기서 좀 그 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게. 예. 예를 들어서 뭐 주관성의 철학,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 나의 사적인 그 내면의 근거에서 철학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철학자들, 형이상학 시스템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철학자들. 적어도 데카르트는 그런 식의 정당화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학문의 체계가 바로 선다고 생각했고 그 학문의 체계 위에서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 데카르트의 기획을 계승한 사람이 에드문드 후설이잖아요. 유럽 학문의 위기와 형이상학 아니 초월론적 철학에서 후설이 제시한 게 이 유럽 학문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유럽 사회가 다 실증주의와 허무주의에 팽배해졌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초월론적 자아의 근거에서 철학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데 물론 이제 후설 현상학을 단순히 주관성의 철학이라고 하기는 어폐가 좀 있지만 어쨌든 사실 그렇게 정당화를 내가 철학적인 시스템의 정당화를 뭐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와 그렇게 정당화된 철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별개의 문제이긴 하죠. 또 혹시 다른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게 안 네. 보이시나요? 아, 보여요, 보여요. 예. 지금 아, 봤어요, 저. 그 아까 근태호 선생님 얘기에 조금, 그리고 윤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저희 이 미팅을 하고 나서 네. 옛날에 썼던 글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봤는데, 적어도 로티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제 생각에 섞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네. Contingency, Irony and Solidarity 있잖아요. 그 네. 되게 유명한 로띠의 저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섞고 있었다고 생각한 게 프라이빗이랑 그 퍼블릭이랑 개념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퍼블릭한 공적인 면에서는 리버럴리스트가 돼야 되지만 사적인 면에서는 네. 아이러니스트가 된다. 그게 기본적 생각인데
네. 저는 제가 그때 옛날에 그걸 읽고 비판했을 때는 결국 근데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로띠는 아이러니스트들한테 그 포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저는 그래서 그때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 롯데한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때 그 비판을 했었고, 저는 네. 이게 완벽하게 뭐 나누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본인도 선택의 순간에는 한쪽으로 간다. 이런 거를 조금 텍스트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로티는 그 리버럴리스트와 아이러니스트를,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는 리버럴리스트가 돼야 된다고 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아이러니스트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선택이 그게 두 가지가 대립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아이러니스트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의미이신 건가요, 그러면? 아이러니스트가 아니라 그 리버럴리스트가 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리버럴리스트. 네네. 네. 그래서 결국 약간 좀 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약간 그건 좀 아니지 네. 않겠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리버럴리즘은 결국 공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질서는 약간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쪽으로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 로티 입장에서는 그런 우리 사회의 공적인 질서라는 게 결국에는 로티 자신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민주사회의 문화에 근거한 그냥 우연적인 질서일 뿐이고, 로티는 그런 우연적인 질서에 아무런 형이상학적 토대가 없다는 걸 아이러니스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로티의 정치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그런 생각만 드네요. 예. 예. 저는 로티가 막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명히 로티가 사적 철학과 공적 철학을 얘기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네. 공적 철학이라는 게 다 그게 말 같지도 않은 거니까 다 사적 철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라면 그게 아, 로티의 주장이 이제 사적 철학이 아이러니스트이고 그다음에 이라면 그게 공적 철학이 없어진 자리에 서면 그 사람들이 리버럴한 태도도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리버럴한 태도를 취하고 있을 수 있는 철학적인 근거는 아이러니즘 때문인 거죠. 네. 형이상학이 없어도 내가 여전히 나한테 중요한 사적인 문제들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 영역이 적어도 미국인으로서 로티 자신한테는 리버럴리즘이니까 그냥 그런 태도를 취할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아마도. 예. 예, 그래서 만약 제가 여기서 좀 적절한 시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약간 배경이 정치 철학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인데, 예. 말씀하신 거 맞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식의 말이 조금 반대쪽에 하버마스가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이랑 맞아 떨어진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서 네. 저는 사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했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막판에 약간 좀 조금씩 약간 스팀이 올라왔어요.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안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 322에서 323쪽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 있죠. 디스크립션이 돼야 된다. 디스크립션으로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공적과 사적 영역이 분리된 사회에서 그러니까 뭔가 뭐 휴밀리에이션 이런 거에 대한 안전망이란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디스크립션인데, 예, 예, 그 예, 맞아요. 누가 하냐? 저널리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whatever painters 뭐 무비 메이커스, 이게 사실상 지금의 제가 듣기로 이게 결국 뭐 할리우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디스크립션이 너무나 엘리티즘적이다. 사실 엘리티즘적이라고 욕을 먹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예. 엘리트들이야. 왜냐면 그 디스크립션은 누가 하냐. 결국 언어를 잘하고 언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자들만 하는 건데, 그런 엘리트들이 타인의 고통을 전달해주는 미디어 언론의 형식일 뿐이고, 그러면서 또 웃긴 게 레디컬 레볼루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해요, 막.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뭐 radicals want some limit, 뭐 그러고 뭐 324쪽에서 liberals just want beauty 이러면서 자기 원하는 건 맞아요. 예, 뷰티고, 예, 그 극진자들이 원하는 건 some limit 이런 식으로, 예. 예. 저는 이런 로티의 사고 방식, 이게 이런 멘탈리티가 이게 예를 들어서 막 약간 뭐 올키드 그 뭐죠, 난인가, 한국말로 난이잖아, 난 네. 같은 거 막 이쁜 것들 소박한 것들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얘기야말로 사실 물론 뭐 로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렇지 뭐 나야 웨스턴 사회에서 뭐 이렇게 누리고 살았으니 뭐 어쩔 수 없겠지 이러지만, 이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이 웨스턴의 지식인들이 누구도 그 누구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사람들 그 사이에 그런 긴박한 그 이머전시 스테이트에서 아무도 말을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문제적이다. 엘리트주의적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네, 죄송한데 하나만 더. 그러면서 또 웃긴 게 326쪽에서는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자기식으로 하다 보면 late capitalism 뭐 이딴 건 다 줄어들고 terms like worker representation 뭐 이런 journalist union more 이런 단어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 생각엔 이게 이 사람이 약간 모순이 심하다. 약간 아, 너무 좀 문제적이다라고 저가 생각을 하면서 좀 스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제 의견을 조금 알려드립니다. 네. 그 한 두 가지 정도 요점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기에는 첫 번째 요점은 그 로티식의 그런 세계 기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엘리트가 아니냐. 그 특히 지금 미국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세계를 기술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이미지들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그런 그 톱스타들과 영화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냐. 완전 그 말하자면은 그 상류층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라는 이것도 재밌는 비판인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엘리트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로티식의 그 정치 철학적 입장을 취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음, 근데 전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로티식의 주장도 엘리트주의를 빠져나오진 못할 것 같긴 하거든요.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엘리트주의라고 좀 더 많이 비판받는 쪽은 로티와 하버마스 중에서는 하버마스이긴 하죠. 왜냐하면 하버마스는 그런 의사소통 담론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상당히 숙련된 엘리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김경만 교수님이 서강대에서 수업하실 때 많이 들었던 예시인데 저기 그 수산시장에서 동태 대가리 자르는 아줌마들이 그 교수랑 같이 의사소통장에 대학 교수와 같이 의사소통장에 참여했을 때 누가 그 담론장에 정말 실제적인 권력을 쥐고서 누가 그걸 이끌어 가겠냐. 아줌마들이 뭐 자유롭게 그 시간 주고서 자유롭게 뭐 끝장 토론 해보자고 그 펼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의사소통 담론장에서 자기 주장을 그렇게 개진할 수 있을 것 같냐? 절대 안 된다. 이게 하나의 하버마스에 대해서 자주 제기되는 비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면진 선생님은 그게 로티한테도 그대로 제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기술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들을 누가 하느냐? 사실은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그래도 이제 가끔씩은 이제 그 저희 같은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가능성이 주어지지 않나요? 뭐 조앤 케이 롤링도 그 원래는 아주 가난한 그 뭐라고 하죠? 그 자기 자식 딸린 그 이혼한 그 사람으로 시작해서 해리포터를 출간했는데 그게 갑자기 우연적인 계기로 성공을 얻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세계상이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졌듯이 로티도 아마 그런 식의 가능성에 호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 저는 임현준 선생님의 말씀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또 동의하지 않는 게 저도 석사 때부터 학부 때부터죠. 사실 뭐 막스 전통에 있는 사회철학 공부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오늘 제가 발제는 아니었지만 제가 발제문을 따로 썼었는데 그 아, 마지막 그러니까 326페이지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앉아 있다고 뭔가 이제 로티 주장이 이제 후반부 로티 주장을 뭐 요약하자면 이제 이데올로기 비판을 목표로 하는 독일식 이제 사회 이론을 다 갖다 버리고 이제 뭐 이 정치적으로도 이게 이제 민주 사회를 향해 가지고 잘 나아가고 있으니까 무슨 이데올로기 비판 그 정당화도 안 되는 거 그 말 같지도 않은 거 하지 말고 뭐 분배 문제 다루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점에선 동의가 조금 되지만 심정적으로 사실 로티의 주장이 엘리트적인가? 그러니까 로티가 말하는 그 디스크립션 이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가? 그거는 저는 그 되게 강한 주장 같거든요. 왜냐면 로티가 말을 하고 예시를 드는 게 굳이 그런 어떤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로티가 말하는 건 오히려 조그마한 일상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어떤 변화를 개진해 나갈 수 있다. 오히려 큰 얘기를 하는 것, 그거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이다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로티는 반엘리트적인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로티가 자주 드는 예시 중에 요번 논문에서 나왔지만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있잖아요. 해리의 비처스토 그 여사가 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물론 이게 약간 미화된 일화겠지만 그 링컨 대통령이 그 해리의 비처스토 여사를 찾아와가지고 당신 덕분에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날 수 있었고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뭐 감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로티가 보여주고자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방금 도윤 선생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이 실천들이 물론 항상 세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새로운 어떤 세계상을 제시하고 새로운 관점들을 제시했을 때 그게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우연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변화시킬 가능성 있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항상 화요일 이거 우리 세미나 하고 나서 그 학교 가가지고 이제 로티가 비판하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지금 학부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제가 저번 시간에 아도르노 가르쳤는데 애들이 아도르노를 듣고 아주 무슨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고 막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가 좀 싶어요. 로티는 이제 저를 보고 이상한 거 쳐 가르친다고 뭐 그렇게 말하겠지만 아니요, 뭐 아도르노를 가르쳐서도 로트도 얘기하잖아요. 형이상학 전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대학원생들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그걸로부터 기존 형이상학적 어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죠. 저는 근데 뭐 아도르노 동의해버려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아마 로티라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그 아픔과 고통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거를 계속 비춰주는 언론인들, 기자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담론을 생산하는 일상인들, 그걸로 소설을 쓰는 사람들,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그 문제에 주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상적인 실천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전쟁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조금이나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않을까. 로티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물론 그것도 좀 막연하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로티도 답이 없는 거고. 예. 하지만 또 혹시 얘기하실 거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그리고 딱 관련된 얘기여가지고 제가 네, 인상 깊게 본 구절이 있었는데요. 네. 우리 교재 320페이지 한번 다들 320. 혹시 여기 있나? 네. 혹시 제가 봤을 땐 여기 가져오신 거에서는 아, 없었던 여기 나. 네, 네네. 그 책의 320페이지 그 이제 한 밑에서 한 6번째 줄 As Marx and Foucault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여기가 딱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 좀 관련된 문장이 아닌가 싶어요. 혹시 네, 다들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 로티가 막스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는데 푸코 이제 그 망치와 체인 얘기하면서 푸코가 말하는 아,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망치가 체인 부수지만 이 망치도 또다시 그 하나의 체인이 될 수 있다고. 그걸 네,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고. 그건 모르고 막스처럼 망치만 두들기면 체인 부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착각이라고. 그게 오히려 우리 삶을 더 안 좋게 만든다 이런 거 같거든요. 그 네. 문장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전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또 지금 얘기하는 거랑 또 맥락이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